우리가 흔히 주거시설에 투자하는 건축물은 아파트, 생활용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향후 흐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주요 자산별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원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큰 폭의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암호화폐는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부동산은 가격 상승 요인보다도 하락 요인이 우세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상승 요인으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이르다 보면은 실물 가격이 오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이제 상당히 좀 세지만은 이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어떤 그런 부동산의 상승 요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침체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수도권 주택 및 아파트 건축 연도별 현황을 보면은 1990년도, 200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이런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문제가 필히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이 30년 이상이 된 일기 신도시를 보면은 분당이 최초 입주가 91년 9월달이었고, 일산이 92년 8월달, 평촌이 92년 3월달, 삼본이 92년 4월달, 종동이 93년 2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 재건축을 뭐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형성해서 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까지 봤을 때 한 길게 잡으면 10년 잡은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40년 연한이 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0년 이상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도 많고 또 그 주택에 있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0년 된 이상, 40년 된 아파트, 또 20년, 30년 된 아파트, 이런 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또 투자의 어떤 노하우를 또 찾을 수 있겠죠. 재건축의 어떤 절차를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비 기본 방침이 마련이 되면은 이제 사업 준비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아니면은 대도시 시장 등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이제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단계 넘어오면은 아파트 안전진단을 받죠. 그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냥 분양당인 관리처분 계획 단계를 거쳐가지고 2주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착공이 되고, 이제 이전 고시가 되고,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이제 등기에 이르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체별 안전지침을 규제 안을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현재 그 구조 안정성 비율이 50%인데 이거를 좀 낮추고, 주거 환경 비율이 이제 15%인데 35%로까지 해서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변화를 줘가지고 이제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안전진단을 좀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보면은 작년에 굉장히 많았고 올해는 굉장히 극심하게 지금 적게 돼 있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굉장히 적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금리 인상하고 이게 또 맞물려 가지고 또 주택이 너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조정 국면으로 파악이 됩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보면은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입니다. 올해 12월 달에 한 번 더 인상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5%대까지는 한번 가고 아마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거의 이제 멕시코 금융위기 뭐 이후에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더 이상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어렵고 의외로 또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도 경기 불황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융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1월 24일 날 0.25% 올려가지고 3.25%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아마 내년 2월 달쯤 추가로 올려가지고 3.5%까지만 올리고 그 후에는 아마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보겠지만은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3.5%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물가 안정이 이렇게 되고 또 경제 성장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성장이기 때문에 어떤 금리의 어떤 추가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중앙 기준금리가 현재 4%인데 한 5%까지는 아마 올리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금년에 1월 달에 그 기준금리가 뭐 0에서 0.25%밖에 안 됐는데 벌써 4%면은 엄청나게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주체별로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한계치에 이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련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년들이라든지 역세권에 주로 이제 건설이 많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우리가 이제 업무형이나 주거형이 있는데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졌었죠. 그 다음에 생활용 숙박시설로서 어떤 관광지라든지 이런 거 어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각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담보대출 여부, 세금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이제 불경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아파트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상승기에 이른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이것도 같이 이렇게 상승 턴을 띄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추가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을 용도 분류, 건물 용도, 관련 법규, 주택수 포함 여부,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운영 방식, 그 다음에 용도, 바닥 난방, 욕실 취사, 부가세, 취득세 이렇게 분석을 잘 해놨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각 특징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맞춰서 한번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 그 다음에 단지형 연합주택,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원룸형 주택은 최근에 이제 소형 주택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것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1인 또 2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역세권에 주로 많이 건설하는데 이제 원룸형 주택, 단지형 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별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까지 넓어져 가지고 상당히 또 방도 3개까지 허용돼 가지고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에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아놓은 주거 형태로 이제 뭐 청약이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신중을,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신중을 기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관심을 갖는 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제 건축법 적용 청약투입이 불필요하고 개별 등기, 전입신고, 소유 임대 전대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이 미해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취득세가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거용 어떤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 대출이 됩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요. 생활 숙박시설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 월세를 받거나 호텔 콘도처럼 숙박시설 운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투자자가 관심을 받았는데 현재는 굉장히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굉장히 침체 국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과 호텔의 형태의 건축물로서 현재는 이제 많이 건설됐는데 주거용, 왜냐면 주택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는 많이 이렇게 침체된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좀 신중하게 입지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그런 걸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과 업무용이 또 오피스텔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하고 또 주택 분양권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택 청약 여부, 그 다음에 취득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투자에 한번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